백낙정 회화록 8권에는 김지아 시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지아 시인이 창비를 통해서 데뷔할 뻔했다는 사실이 저는 이번에 회화록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백낙정 TV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설야 시인과의 대담에서 이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그 김지아 시인이 이렇게 비난 같은 걸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범하게 넘기는 그런 모습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한테 김지아 시인은 타는 목마름으로를 쓴 시인입니다. 민주주의 투사였다가 변절한 시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세간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회화록 2권을 읽으면서 좀 부끄럽긴 했는데, 이번에 그 백낙정 회화록 2권을 보니까 김지아 시인과의 직접 대담하신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김지아 시인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시인이구나. 그리고 저는 김지아 시인의 생명 논의를 자연보호, 자연에 대한 사랑 그런 쯤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생명이 노동, 자본의 원리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어서 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세간의 평가가 저처럼 이렇게 얕은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생명과 토속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좀, 내가 대담하던 그 시점에서, 네. 그때 정황이라든가, 김지아 시인 전반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지아 시인이 지금 거의 잊혀진 시인이잖아요. 사실 70년대만 해도 김지아의 명성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그러고서 80년대 들어서도 계속 유명 인사였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리면서 또 본인이 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옛날에 독자나 지자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변절자라는 소리까지 듣고 그랬는데, 내가 김지아 시인하고 전함한 것은 1985년, 그때 실천문학이라는 잡지가 처음에는 무쿠지로 나왔어요. 창비가 창비, 문지 이런 개간지들이 폐간되고 나서 빈 자리를 메우는 부정기 간행물 무쿠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내 평론집에 보면은 1983년에 무쿠 운동이라는 좀 긴 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천문학도 이제 무쿠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기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가서 전단정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실천문학의 개간지 등록을 내줬어요. 그래서 고다 이듬해 85년 봄호에 봄호가 창간호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무쿠로 나오다가 이제 그 창간호에 이문구 선생하고 송규원 소설가 시인, 이문구 선생이 대표고 송규원 씨가 편집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이들이 나하고 김지아를 초청해가지고 곤두자담을 했는데, 이 엄청 긴 자담이죠. 85년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김지아 시인이 70년대 중반까지 그런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은 안 당했지만은 정말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해요. 그래서 70년 내내 묶여 있었고, 80년 전두환이 들어와서 그해 말 1980년 12월인가 석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글도 쓰기 시작하고 하는데, 1982년에 처음으로 그 생명사상이 원주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운동에 관한 원주보고서라는 이름으로 82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김지아가 민중에 투사해서 생명운동가로 변하는 기점으로 삼곤 해요. 그러나 85년이면 그 이후 한 3년 뒤의 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지아 자신이 지난날에 자기 민중운동하고
또는 민중문화운동하고 새로 시작하는 생명운동하고를 이렇게 딱 갈라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85년 그 자담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게 김지아 시인이 굉장히 포용적이잖아요. 그런 생명사상, 민중사상 이런 걸 다 아우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후배들의 그러니까 시달의 후배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잖아요. 이동순이라든가 하종호, 김용택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안면을 없는 전혀 다른 시인인 노동자 시인 박노해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한 비평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정확한 비평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자세에도 그렇고 지난날의 자신을 부정하는 얘기가 거기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옛날에 자기는 실패했고 싸움닭이었다. 지금은 생명 운동가다 이렇게 딱 갈라놓는데 그러기 전입니다. 그리고 작품으로서는 그때 대설이라는 대설남 어마어마한 대작을 기획해가지고 85년 시점에서는 아마 1권하고 2권, 2권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설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담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요 대담하고 나서 같은 해 83년에 대설남 제3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당국에 탄압을 받아요. 다 압수당하고 그래서 중단이 되고 말죠. 어쨌든 85년이 이진혁 씨가 이 좌담을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시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데 원래 85년 이전에도 그 정도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인데 후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르는데 85년 그 무렵이 어떤 의미에서는 김지아 시인으로서의 거의 피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후에도 물론 많은 시를 쓰고 사상적인 탐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이후의 작품들을 많이는 못 읽었지만은 그 좋은 시도 많고요. 동학이나 증산을 비롯한 우리 한반도 사상에 대한 탐구도 계속을 했고 그렇지만은 85년이 김지아 시인의 거기에서도 생명사상가이며 생명운동가와 70년대 이후로 계속해온 그 민중운동가 그런 것이 상당히 균형을 이루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좌담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좌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제부터 이제 김지아 씨는 본격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시점인데 물론 최근에 일주기를 맞아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추모 행사와 평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김지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은 됐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이제 추모 행사하고는 별도로 평가 위주의 토론회도 더 필요하고 또 개별 논문도 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대담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김지아의 어떤 참 훌륭한 면모를 많이 보이고 또 나하고 대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은 또 그가 이걸 너그러이 수용하는 면도 있었어요. 최근에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사실은 내가 좀 너무 깐깐하게 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했는데 김지아는 그때 이미 수은, 증산, 해월 이런 분들을 많이 섭렵을 해가지고 그 얘기도 대담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동학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고 오불교 교전 번역 작업에도 참여하기 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내가 많이 모자랐지만은 그러나 또 김지아 시인의 그런 현란한 수사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이런저런 문제점을 짚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김지아의 후기의 작업을 평가하고 하는 데서도 일단 참고는 할 만하지 않은가. 그 대설남을 좀 더 예로 들자면 이 대담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그 대설남에 대해서 과거를 보는 눈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빗대서 토속성을 김지아 시인의 토속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선 궁금했고요. 그걸 탐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백낙청 TV 전성태 소설가 편을 봤는데 거기에 단서가 살짝 등장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 토속성을 토속의 세계에 그대로 남겨두거나 나아가 토속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토속성을 근대를 이해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거기에 비춰서 김지아의 토속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김지아가 선천시대에 우리 유산이나 이런 걸 너무 좀 과소평가하지 않냐 하는 얘기한 거는 토속성하고는 관계없고요. 토속적이라는 거는 전 시대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김지아는 토속성에 매몰되지도 않고 또 더 이제 안 좋은 경우는 이 토속성을 요즘 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듯이 관광 상품화하잖아요. 상품화하지도 않고 그걸 저항의 밑거름으로 삼는 아주 건전한 사례 중에 하나죠. 전성태 작가하고 대답할 때도 뭐 천승세 씨라든가 뭐 송규숙 선생님도 있고 전성태 자신도 있고요. 그런 예를 들었는데 김자는 특이한 게 이 사람의 첫째는 시인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 다 소설가고 시인인데다가 그 시가 이제 오적 비어 같은 데가 그 제일 극적으로 드러났지만은 그냥 서정시를 쓰는데 토속적인 정서가 짙게 드러나 있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문학적인 자산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판소리니 뭐 그런 유산들을 아주 새롭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김지아의 중요한 업적이죠. 대설에서는 이제 그걸 더 대규모로 끌고 갔는데 3권만 쓰고 탄압당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설 자체나 그 대담에서도 좀 말하지만 조금 긴장이 풀어진 면이 있어요. 오적이나 비어에 비하면은. 그렇긴 하지만은 김지아의 그런 업적은 참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 우리의 토속적인 전통이랄까 토착적인 전통이 소위 말하는 고급 예술 시 이런 것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그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아 시인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운동성 이런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담에서 보면은 운동성과 예술성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기층의 현장 운동과 지식인의 문화 운동을 연결 짓는 것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무척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운동성과 예술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사례가 드물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특히 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예술성이 좀 운동성을 압도해서 현실을 반영하거나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예술 자체에 머무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김지아 시인은 기층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민중운동이 조직돼서 이렇게 활발해지면 그걸 통해서 지식인과의 연대도 가능하리라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방편으로 농업 공동체에서 가졌던 원초적인 형태의 생명체험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인의 노동운동의 세계관의 문제까지 그 과학화한 것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의 문제를 좀 더 엄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질적인 변혁이 반드시 정신혁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게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변혁은 지금 그때 85년에 비해서 이미 많이 변혁이 됐고 눈으로 체감이 가능한데 정신혁명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혁명이 무엇인지 이것도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낙청 TV 동학이나 원불교 편에서 물질 개벽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을 강조하셨는데 정신혁명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술성이 운동성을 앞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문단 전반의 얘기지. 민중문학이나 민중운동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문제는 운동성이 너무 앞서가서 예술성이 좀 소홀히 되는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김지아 시인도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예술성과 운동성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통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하는 기본 입장은 그 대담에 보면은 김재하 시인이나 나하고 같죠. 그 점에서 동감이죠. 근데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의견 차이도 있지만은 김재하 시인이 민중문화운동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민중문화운동에는 그동안에 문화운동에서는 제대로 취급받지 못했던 뭐 탈춤이니 판소리, 마당극 이런 것을 더 활용해야 된다 그러고 더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앞서 그 선천 후천 가려면서 선천을 너무 무시한다는 지적을 내가 했는데 아마 끝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변모를 하면서도 좀 항상 이렇게 갈라놔요. 그걸 자기는 이제 그것이 옛날에 싸움딱 시절에 습관이고 그걸 청산하는 게 생명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생명운동을 하면이 본격화되면서는 생명운동가와 싸움딱을 딱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선천 후천 개념이 사실은 그건 동학보다도 강정산 선생이 더 강조했던 것이고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서 나온 개념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후천 개벽과 후천 개벽 운동을 중시하면서 선천시대는 정말 쓸모없는 완전히 극복해야 할 것들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도올 김영옥 선생이 하는 얘기 들으면은 이제 그가 선천 후천 이렇게 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분은 수은이 또 후천 개벽이란 말을 안 썼고 다시 개벽이라고만 했고 물론 수은 선생이 와가지고 커다란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돌파를 이루어졌지만은 거기까지 오는데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교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런 업적이 있었고 그거는 그 유산은 여전히 중요한 건데 이걸 너무 그런 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인데요. 김재하 씨가 이제 조금 그런 기미가 보여서 내가 그 대담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그 프레임이 달라진 뒤에도 김재하 씨에게는 좀 그런 습관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라는 건 모든 걸 통합하고 또 나중에 가면은 이제 흰 그늘이니 또 허공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민중운동 그때는 민중운동이니 또 그 대담에서 보면은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그런 거는 싹 무시하고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 허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1985년 우리 대담할 그 무렵이 어떤 의미로는 김재하 시인의 그 정점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거는 신병도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이고 과거의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지도 않고 새로운 소상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융합을게 하면서 굉장히 포용적인 면모를 보여준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대담할 때는 운동성과 예술성에 대해서도 그와 나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거는 김재하 시인이 민중문화운동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그게 소위 그 연행 중심의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나 굿 그런 것을 중시하는 얘기만이 아니고 새로운 민중 사상을 강조를 해요. 그가 말하는 민중문화 속에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사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세계관이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세계관도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세계관을 먼저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올 때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 순서가 틀렸다.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도 또 현장에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노동운동도 하고 반독재 운동도 하고 또 민중 놀이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 지점에서 조금 아마 우리 두 사람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백낙청 회화록 2권을 보다 보면 그 김지아 시인과의 대담에서 과학의 참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 자체와 과학의 참뜻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의 참뜻이란 과학적 지식이나 그런 기술이 물량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구별되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선생님의 로런스론과도 맞닿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의 본질과 기술주의적 해법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구별을 깨달을 때 기술 만능주의를 넘어 인간 사유 능력의 회복과 사회적 실천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과학의 참뜻이 기술 본질 논의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게 내 로렌스론하고 통하고 로렌스론에서는 과학의 참뜻이라기보다는 기술의 참뜻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기술의 본질이 또는 참뜻이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다 하는 주장은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과학의 참뜻에 대한 1985년 당시에 내 논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논의이고요. 하이데거나 로렌스의 기술 시대에 대한 인식하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의 참뜻이 과학적 지식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아르마리 축적, 이게 지금 근대 또는 현대 세계에 와서 엄청난 분량이 되어 있고 또 엄청난 속도로 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그 참뜻, 그 본질은 과학적 아르마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화에서는 보살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살이 세상을 건지고 이롭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게 쓰여져야지, 보살행의 방편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흔히 현대 기술이나 현대 기술 문명의 병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걸 조절을 해서 그거 자체를 잘 사용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과학의 참뜻을 외면하고 기술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또는 단순히 인간주의랄까 또는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이걸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고 보살이라는 건 뭐예요?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아르마리를 잘 활용하라는 그 방편으로 지금 이 아르마리가 쌓이고 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그런 그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좀 헷갈릴 문제이긴 한데 이제 기술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을 무조건 참 긍정하면서 이게 물론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한쪽의 그 문제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기술 때문에 지금 인간이 다 망가지고 있다 또는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과학이나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술의 참뜻을 또는 과학의 참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과학의 참뜻은 과학 자체로서 뭐가 다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보살행의 방편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 진행되면은 인간이 깨달은 사람이 되고 보살이 돼야지 된다 하는 그 얘기를 김시인하고 했던 거예요. 그 내용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까다로운 얘기이기도 하니까. 오늘날의 과학자 집단을 현대판 승가, 스님들의 집단, 승단의 비유를 했어요. 원래 중도를 속세 생활에서 떼어내서 일정한 인위적인 규율 속에 묶어놓는 것은 저희들만 도통해 갖고서 보통 중생의 삶하고 다른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중생을 건지라는 거 아닙니까? 승속이 구별이 없어질 때 승단을 만든 부처의 뜻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만든 승단이나 그들의 규율이 오히려 폐단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정말 재구시를 하자면 그게 더 발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어버리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특권층이 되어버리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특권층이 되고 전문인이 되어 행패를 부릴 소지가 없어져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물량적인 확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깨달은 사람들이 되어서 과학에 참듯이 그런 아름아리 물질적, 물량적 확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고 실천할 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물질 사회 자체가 바뀌고 과학의 내용이 바뀌고 과학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소유관계,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과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세계관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 것도 사람이 혼자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과 세계의 관계, 특히 인간 간의 소유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소유관계가 바뀌어야지 인간과 물질의 관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바뀌는 작업하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하고 다 같이 가야지 선진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걸 강조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의 참뜻이 기술의 본질 논의와 이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고, 기술의 본질이라는 게 무슨 기술의 형이상학적인 본질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기술이, 하이데거는 이제 근대 기술도 그가 말하는 존재, 다사인을 드러내는 한 방편인데, 다만 위험한 것은 근대 기술은 옛날 기술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뭐 존재의 드러남이니 뭐 깨달음이니 이런 게 다 소용없다는 식으로 그걸 우리 인간의 사유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원불교 얘기를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물질 개벽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러나 물질이 개벽되면서 인간의 그런 정신을 마비시켜가지고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물질 개벽 시대를 감당할 할 만한 정신 개벽, 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학은 사실 17세기 이후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와서 어떤 점에서는 더 경탄스럽고 어떤 점에서는 더 위협적이 되었지만은 그거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과제는 이 기술을 감당하고, 이 기술 문명을 감당하고 기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개벽. 그때는 내가 이제 개벽이라는 말 별로 안 쓸 때고, 그래서 정신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요새는 혁명이라는 말보다 개벽이라는 말 쓰는 게 훨씬 신선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나는 믿어요. 김지아 시인은 이미 그때 개벽 얘기를 하던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단계였지만은, 그때는 나하고 김 시인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질문은 전부 다 여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가장 크게는 기술 개벽에 맞춘 정신 개벽, 그러니까 정신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특히 얻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학 작품을 읽어주실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주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생각거리를 던져주셔서 저는 오늘 또 하나의 공부거리를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백낙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